어제 국회에서는 병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의 실언 논란으로 여야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북민 국민의힘 의원은 탈당했습니다. 부친의 보도 무마 시도에도 고개를 숙였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사퇴를 생각을 하고 아마 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모두 발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긴 모두 발언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 후보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흠결에 대해서는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겁니다. 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책적인 능력을 좀 더 부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이제 쉽지 않은 청문회가 될 것이다 전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그동안 우리 청문회가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흠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통령께서 나중에 청문 보고서 채택되든 채택되지 않든 기다리다 강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례가 또 될까 봐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지점은 왜 변창흠 후보자 장관에 대한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흠결에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국민적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도 이렇게 많았는데 검증팀에서 청와대 검증팀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실은 좀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정말 왜 이렇게 어떤 검증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화되고 혹여나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이런 걸 보여줘야 되겠지만 여당이 무조건 감싸기로만 나간다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라는 정확한 사실관계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이 제기된 의혹이 정말 너무 많아요. 뭐 일감 몰아주기 의혹서부터 채용 비리 의혹의 길이까지 너무 많은데 하나 꼼꼼히 들여다보고 최소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청문회 잣대를 제대로 좀 들이대는 하나의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게 사실 막말 논란 이 부분일 텐데요. 어제 정의당 단식 현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죠. 이 뭐랄까 모양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모양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사과를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단식 농성장에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그냥 기자들을 대동을 하고 그냥 찾아온다거나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런 이제 그 태도라는 게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잠시 와가지고 하는 흉내만 내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역 스크린 도어로 숨진 김군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김군 유족에게 먼저 사과하는 모양을 취하는 게 그게 순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김군 동료들한테 가서 사과하려고 시도를 했다거나 또 동료들이 사퇴를 요구하니까 사과하겠다고 찾아가겠다 얘기했다가 거절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런 식의 방법을 선택하나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김군과 관련해서 발언했다고 하는 거, 개인의 실수로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도 그동안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결이 있으면 그 흠결에 대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자신이 그런 식의 태도에 있어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장관에 임명되면 산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건설 현장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좀 소신과 앞으로의 비전들을 밝히면서 이전의 자신의 흠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혹도 한번 살펴보죠.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변 후보자가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해명이 좀 됐다고 보시는지요? 전 뭐 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억 원 상당의 외부 용역을 사실은 이제 자기가 과거에 몸담았던 기관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외부 위원들은 조금 전문성 영역이 낮다고 평가했는데 결국 내부 관계자들이 거의 만점을 주면서 이게 이렇게 정성 정량 평가가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는 건데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 흠결이 있어 보이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김상환 평론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관 후보자 되기 직전까지 이분은 대학 교수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간기구 회장도 맡으셨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주요 기관장, 그다음에 국가기구의 주택공사 기관장을 맡았어요. 장관만큼은 아니지만 다 엄중한 위치에 있는 자리예요. 예. 그런데 장관에 지명돼야만 꼭 성찰하고 반성합니까? 그 전에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성찰하고 반성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산재기본법 농성장 방문한 것도 그래요. 사과의 진정성, 사과의 기본은 진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예.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청문회 하루 앞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많은 의혹들이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채용 비리라든가 이런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런 것들은 예. 사실은 굉장히 그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 어떤 가치와 달리 예.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대단한 소명의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공공기관장 시절에 이런 의혹이 생겼고 여기에 대한 해명이 적절치가 못하다면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장관에 지명돼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해명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 못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예.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얼마나 소명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국민 눈높이에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저는 장관으로서 아마 이번에 좀 여권도 그렇게 엄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의당의 판단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보십니까? 정의당이 과거의 어떤 정당 구도 내에서 차지했던 위치하고는 좀 지금 다르잖아요. 네. 민주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징성은 가지고 있겠지만 정의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 구도가 돼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심상정 의원이 발언한 걸 보니까요.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약간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또 당론으로 뭔가를 사퇴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일단 변창흠 후보자가 그동안에 임대주택을 만드는 공급 위주의 정책들을 추구해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임대주택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부동산 정책을 좀 국면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그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정의당하고 어느 정도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게 부합하고 일치하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창흠 후보자를 그냥 마냥 내치기보다는 변 후보자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또 당사자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정도의 준비가 될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변 후보자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책적으로는 우리 당하고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데스노트에 그냥 막 올려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밝히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태도를 약간 유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그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정의당이 전략적으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데스노트에 올렸다 싶으면 낙마를 시켜주는 게 그 힘을 과시하는 건데 사실 그게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소수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다고 해서 꼭 우리 능사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정의당은 선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자기 당의 목소리를 정확히 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변창흠 후보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야당은 의혹을 다 긁어 모읍니다. 긁어 모아서 낙마 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급적 보이고 싶어 하죠. 포장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무조건 이게 낙마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정하는 것은 좀 일단 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들이 다 나올 테니까 한번 예.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청문회 어떻게 흘러갈지 추이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열린 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두고 논쟁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쟁점이 없는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예. 야당 쪽에서도 특별히 뭐 흠결을 찾아내서 그걸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여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가까운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문제가 주로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권 후보자가 사실은 백신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너무 부풀려지거나 지나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땐. 정부가 무조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백신을 우리가 빨리 확보하는 거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예. 백신을 개발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럼 개발한 국가에서 먼저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백신을 확보 못했다고 그냥 마냥 비판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백신을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조건 백신만 계약한다고 능사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게 소위 시중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백신 빨리 왜 맞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먼저 맞으시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데 가급적 빠르면 좋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고 지금 맞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정치 공세력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집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개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임 장관에 대한 어떤 정책 영향들이 부족하면 그걸 메꾸거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하는 과정인데 권덕철 후보자가 저렇게 아무런 소신 없이 그냥 이어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장관 대상자로서는 정말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여당도 그래요. 국민적 의혹이 있잖아요. 백신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제 백신 제약사 관계자들 증인으로 한번 불러서 그 사람들 동의만 있다면 불러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게 국회가 또 그것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데 왜 그분들을 무작정 안 된다고 한 건지 그게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국민들의 의혹이 있을 때는 국회가 그걸 속시원히 풀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좀 약간 김 빠진 청문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점에서. 예. 자, 권 후보자는 그렇고요. 전해철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청문회에서 선거 중립성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뭐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검증도 여러 번 거치신 것 같고 하는데 저는 어저께 좀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경찰 권한이 남용되는 걸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겠다. 그리고 선거 공정성 걱정하지 말아라게 얘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그건 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선거 주무장관이 이런 데에 대한 얘기들은 정확히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민적인 또 의혹들이 많아요. 이번 최근 법무차관 관련해가지고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주무장관으로서 소신이 밝힌 것도 눈에 띄었고요. 다만 예. 이제 뭐 이제 본인의 개인적으로 좀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이 되는 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의원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예. 전해철 후보자는 뭐 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두 인물에 대한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야권에서 자꾸 뭐 아파트나 부동산 문제 제기하는데요.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일단 떠나서 13년간 주거한 아파트를 이걸 부동산 투기라고 자꾸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애매하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 십몇 년 만에 집 팔면 다 시세 차익 얻는 거지. 죄송합니다. 다 시세 차익 얻는 거지. 그러면 집값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그 시세 차익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사실 아파트라고 얘기하지만 빌라예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오히려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3억 원 대출 받아서 샀다고 영끌이라고 얘기합니다. 집 살 때 대출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영끌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신문에서 그걸 막 부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들이 어떤 게 의혹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좀 정확하게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막 긁어가지고 국민들 정서만 자극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인신공격하듯이 하는 인사청문회는 전 맞지 않다고 봐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는 일단은 뭐 특혜 의혹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지인이 예를 들어서 개방직으로 뽑았는데 30%를 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구의역 김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그 전해철 후보자의 경우도요.
그 선거 중립성에 관한 문제, 과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안전행정부 장관이던 시절에도 이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선거 앞뒀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될 때 항상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해서 만들면 다 의혹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했다고 얘기한 거고요. 예, 아니요. 제 제가 얘기는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변창흠 부자 아니에요. 관련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네. 2006년도에 집을 하면서 3억이라고 대출 얘기했는데 그 카드사로부터 받았어요, 대출을. 사실 그게 제1, 2금융권 이렇게 받는 게 상식적인데 카드사 대출이니까 영끌이라는 단어를 놨는데 이것이 자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그건 곤란하다고 보는 거죠. 그 사실관계를 체크를 해야죠. 대출의 60%를 낀 대출이 영끌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사실 60% 대출 받으려면 그 갚는 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또 그걸 일반화의 도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오늘 청문 과정에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해명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거는 좀 평가하는 게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어제 이루어진 청문회 그 결과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일단 당일 채택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결과를 좀 예상을 하십니까?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뭐 국민의힘이나 야당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로 볼 때요. 나머지 후보자는 아마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창흠 후보자는 야권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을 좀 더 부각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창흠 후보자의 공세를 좀 몰아서 확실하게 상징적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야권의 어떤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국민들한테 호소력을, 그러니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좀 정치 공세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검증하고, 그러니까 그 앞서 두 권덕철 후보자와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큰 무리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좀 채택이 될 것 같은데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는 만일 오늘 제대로 소명이 안 되고 한다면 여당이 일방적 감싸기를 하거나 혹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청와대에서 일정 시간 계류하다가 대통령이 제거하거나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도입한 제도인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제도를 제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거여의 오만, 교만 이런 소리 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창흠 후보자의 채택 여부가 상당히 좀 여권에 대한 인식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